자,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행정학의 경우가 이제 다른 과목에 비해서는 비교적 좀 짧게 나오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시간 안배해서 행정학에서 문제를 좀 빨리 푸시는 그런 노력을 좀 하셔야 될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출제 유형을 좀 많이 빨리 파악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16문항 이상을 맞추셔야 되는데 실제로는 아마 이 문제가 좀 어렵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그거보다는 더 많이 실제로 점수를 맞을 가능성이 좀 높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1번에 보시면은 이제 앤더슨이라는 학자가 있는데 정책 결정자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가치를 사실 5가지로 구분했고, 이거는 나왔어요. 2011년도에 서울 구급에서 출제가 된 사례가 있었고요. 그렇다면 다음에 나올 문제가 뭐냐라는 문제인데요. 일단은 뭐 5가지인데 사지로 만드는 과정에서 이념적 가치가 빠졌죠.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가치가 뭐냐? 2번 바로 정체의 가치인데, 이 패턴은 뭐냐면 학자들이 여러 가지 설명하면서 거기다 사례를 설명을 하거든요. 그 사례를 요즘에 직접적으로 문제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5가지 중에서 바로 정체의 가치에 해당한다. 그렇게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번에 보시면은 이제 공공 서비스의 유형에 대한 부분인데, 뭐 경합성은 없지만 배제가 가능하다. 이것만 봐도 우리가 3번 요금제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사실은. 이런 문제는 빨리빨리 푸시는 게 중요할 거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소비자를 배제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 기구를 통해서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그런데 그 사례로서 이제 전기, 가스, 상하수도와 같은 사회 기반 시설 등이 속하고, 이들 상당 부분을 시장에서 공급할 수 있지만 이들 상당 부분을 정부가 공급하는 이유는 바로 소위 말하는 이제 규모의 경제에 따르는 생산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평균 비용 감소, 수익 증가, 이걸 내버려 두면 이제 다연 독점으로 연결되죠. 그래서 규모의 경제에 따르는 자연 독점으로 인한 시장 실패, 요 문구를 상당히 좀 주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고, 전기, 가스, 상하수도 같은 경우를 보통 망산업이라 그래요. 망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전기 같은 경우도 그 망을 구축해야 되겠죠. 그 전기 선 같은 거, 발전, 그러니까 배전 같은 경우에, 또 가스도 마찬가지고 상하수도 마찬가지고, 이 망산업들의 특징이 뭐냐면 초기에 구축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일단 구축만 해놓고 보면은 경쟁자가 따라오기가 좀 어렵겠죠. 그런 측면 때문에 정부가 대개는 공기업, 예를 들어서 전력공사, 가스공사, 상하수도 같은 경우는 이게 지방 공기업이에요. 그래서 공기업을 통해서 정부가 공적 공급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3번의 경우는 이것도 마찬가지죠. 요즘 학자들이 사례를 갖고 바로 문제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이제 로크의 목표 설정 이론의 경우 제가 평소에도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로크의 목표 설정 이론은 제가 굳이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아마 수험 공부를 한다면 다 공감하고 설명을 안 들어도 알 수 있는, 책만 봐도 알 수 있는, 그러니까 로크는 뭐냐면 곤란한 목표, 그러나 구체적인 목표가 동기유발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요즘에 수험 공부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어렵죠? 뭐 공무원 시험에 청춘들이 많이 매달리다 보니까 경쟁률도 치열해지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 점수만 높으면 합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곤란하지만 구체적인 목표가 오히려 동기유발에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내용을 보시면 학생들에게 추상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거라, 이거보다는 너의 현재 실력이 80점이니까
다음 시험에는 85점. 더 어렵지만 구체적으로 맞도록 노력하거라. 이렇게 했다면 이게 바로 로크의 목표 설정 이론에 해당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4번의 경우는 우리가 이제 인과관계가 성립하려면 상관관계가 전제가 돼야 됩니다. 그 상관관계가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상관관계는 두 변수의 관계를 찍었을 때 선형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선 모양이 되면 된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자, 비례관계여도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집의 가격은 집의 크기와 비례관계예요. 자, 반면 반비례여도 관계없다는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역세권이라는 말 많이 쓰는 거죠.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지하철역에서 가까울수록 가격이 비싸죠. 지하철에서 멀수록 가격이 내려가는 현상이 생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두 변수의 관계를 찍어봤는데 선 모양이 안 나와요. 선 모양이 안 나온다면 이 두 변수는 상관관계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인과관계가 성립하려면 두 변수의 상관관계가 먼저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요거를 이제 시간적 선행성이라고 하는데 인과관계가 성립하려면 원인이 먼저 그리고 나중에 결과가 나와야 되겠죠. 제가 이제 흔히 많이 비유를 드는 게 뭐냐면 오비이락 다시 얘기해서 까마귀 날자 배가 떨어졌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비락은 둘 사이의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이라는 거죠. 오비락이란 말 자체 뉘앙스가. 근데 그런 말 있죠.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 예. 까마귀 날자 배 떨어졌다면 둘의 관계가 없는 거고 까마귀 날 때마다 배가 떨어졌다. 그럼 상관관계예요. 사실은. 상관관계. 그래서 까마귀가 먼저 날고 그 다음에 배가 떨어져야 된다. 그러나 상관관계가 있다고 해서 인과관계가 있을 수는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인과관계가 성립하려고 그러면 까마귀 날 때마다 배가 떨어졌는데 원인이 까마귀가 날고 배가 떨어져야 돼요. 근데 배가 떨어질 만한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다시 얘기해서 두 번째, 요거를 사실은 이제 공동변화라고 표현하게 되는데 좀 애매한 게 뭐냐면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서 이게 둘이 비슷해요. 상관관계하고 인과관계하고.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세 번째인데 경쟁적 가설의 배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가 떨어질 만한 이유가 까마귀 나는 거 외에는 없어야 돼요. 그랬을 때 까마귀 날 때마다 배가 떨어졌는데 배가 떨어질 만한 이유가 없었다. 뭐 바람이 불었다든지 그런 이유가 없었을 때 그때 인과관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볼 수 있겠고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인과관계는 정체평가에서 타당성과 관련된 내용이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4번에 보시면은 타당성하고 많이 비교하는 게 뭐냐면 바로 신뢰성이죠. 네. 자, 동일한 측정 도구를 반복해서 사용했을 때 동일한 결과를 얻어야 된다. 요거는 바로 신뢰성을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다. 그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행정학에는 조사 방법론은 공식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다시 얘기해서 행정학을 전공하는 경우에 조사 방법론이라는 과목을 공부하게 되는데 조사 방법론의 경우 사회과학을 어떻게 연구하는 것이 과학적인 연구냐 그걸 연구하는 분야가 조사 방법론인데 이 부분은 우리가 정체 평가, 타당성, 신뢰성 그 다음에 시험에서 나오죠. 우리가 인사행정에서 이 부분이 조사 방법론하고 겹치는 분야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방을 낼 수는 없지만 조방과 겹치는 문제에서 잘 문제를 내는 거죠. 그래서 타당성, 신뢰성 주의해서 보시도록 하고 결국은 정체평가에서 타당성이라는 것은 인과관계를 검증하는 것이다. 그때 인과관계가 성립하려면 상관관계에다가 시간적 선행성, 공동변화, 그 다음에 경쟁적 가설의 배제라는 조건이 붙어야만 그게 바로 인과관계가 성립이 되는 것이다. 라는 점 주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5번에 보시면은 이제 뭐 바우처인데요. 뭐 바우처는 뭐 많이 아실 겁니다. 그래서 명시적 바우처가 있고 묵시적 바우처가 있고 명시적 바우처에는
이제 종이 바우처가 있는 거죠. 푸드 스탬프라고 해서 식품 이용권, 그것을 전자적으로 구현한 것이 전자 바우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전자 바우처 같은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2007년도에 노인 돌봄 서비스 사업을 필두로 해서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 전자 바우처 같은 경우에는 1번 전자 바우처 방식의 핵심은 전산 카드와 휴대용 결제 단말기, 우리가 흔히 말하는 PDA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과거에는 만약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치매가 걸리셨을 때 젊은 사람이 놀아야 돼요. 아니면 복지관에 모시고 와야 되는데 불편하죠. 그런데 지금은 노인 돌봄 서비스를 신청을 해요. 물론 그 전에 카드를 먼저 받아야 되겠죠. 그거야 뭐 이제 신청하면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서비스를 요구하고 그다음에 결제를 하는 거죠. 본인 부담도 있고 국비의 지원도 있고요. 이걸 통해서 2번 전통적인 사회복지의 경우 수급자 제공기관의 수직적 이용 구조였었죠. 근데 전자바우처를 통해서 상호 선택이 가능한 수평적 측면에서의 수요자 공급자로 구성된 사회 서비스 시장 구조가 만들어졌다. 다시 얘기해서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는 과거의 경우는 복지관의 독점적 서비스가 마음에 안 들더라도 울며 겨자 먹기로 이용할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다수의 공급자 중에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주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3번 이때 보건복지부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카드를 발급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민간 금융기관하고 네트워크로 연결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새롭게 만들었다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었을 텐데 그 전산망을 그대로 유지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죠. 따라서 3번의 경우를 옳게 고치면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사용하고 있는 복지전산망을 그대로 이용을 한 거예요. 그대로 이용을 해서 보건복지부, 지자체 그리고 민간 금융전산망을 네트워크화 시켜서 이용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주의해서 보셔야 될 거는 4번을 보세요. 공공과 민간 금융 전산망을 결합 복지급여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전에 없었던 거기 때문에 나는 전자버추를 쓰겠어요 라고 하려면 그걸 새로 구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산망을 새로 구축한 것은 아니고 복지급여 시스템의 경우는 새로 구축을 한 거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다시 한번요. 보건복지부가 이걸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지방자치한테 위임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시도한테 위임을 하고 시도는 다시 시군구한테 위임을 하면 그 대상자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노인돌봄 서비스를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먼저 신청을 해서 카드를 받고 그 카드로 결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결제 시스템을 새로 구축을 한 거고 전산망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 지자체 그리고 민간금융전산망을 그냥 이용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새로 구축하지 않고 그런 점에서 이 전산망을 새로 구축했을 때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비용을 절감했다는 점에서 볼 때 상당히 중요한 하나의 공공 서비스다라는 점을 주의해서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겠고요. 6번에 보시면은 뭐 직위분류제에 관한 내용은 뭐 거의 모든 시험에 기본적으로 출제가 되는 그런 문제로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직위분류제에서는 직무 분석과 직무 평가, 다시 얘기해서 직무 분석의 경우 잘 아시는 것처럼 직무의 종류, 직무 평가는 곤란성을 중심으로 직위분류를 하게 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이렇게 모듈화 시키셔서 수학처럼 공식처럼 만들어서 탁탁탁 껴놓는 걸 되게 좋아해요. 사회과학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행정학 공부하기가 좀 쉽지가 않은 거죠. 자, 이런 겁니다. 직위분류제에서 직무의 종류에 따라서 직무 분석, 곤란성에 따라 직무 평가를 한다. 그러면
경우의 수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자,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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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르다, 다르다,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서 보셔야 될 거는 뭐냐면, 자, 이걸 보통 직급표라고 하는데 앞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직위분류제에 있어서 직군은 행정직군, 기술직군, 관리운영직군, 우정직군 해서 우리는 현재 4개 직군이 있는데 직군이 4개가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직렬이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직무의 종류가 더 유사하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직무 분석이 되겠죠. 물론 직류가 있을 수 있고 이렇게.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쉽고 어렵다 이런 식으로 직무 평가 이런 식으로. 그럼 이걸 이제 직급표라고 보통 얘기하게 되거든요. 수험서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그러면 직급표 안에 들어가려면 적어도 종류가 같든지 직렬, 곤란성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등급 둘 다 같다 직급. 그럼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다르다라는 거는 현실적으로 나오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말로 한번 해보자고요. 말로 한번 해보면, 자, 요거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직무의 종류, 그 다음에 가운데 점. 여기서 가운데 점의 용도는 앞뒤가 같다라고 할 때 쓰는 거예요. 요거랑 비슷한 뜻을 갖고 있는 게 뭐냐면 밑이죠. 밑. A점, B점, C점, 밑. 그 다음에 D. 그럼 A와 B와 C와 D는 같다는 뜻이거든요. 또 하나 용도가 뭐냐면 쉼표가 연달아 나와요. 연달아 나오는데 여러분들 국어 공부하시지만 나열의 방법인 거죠. 이때 A, B, C, D는 같은 뜻이에요. 쉼표가 연달아 나왔다. 다시 얘기해서 가운데 점, 그 다음에 밑, 그 다음에 쉼표가 연달아 나왔다. 그러면 결국은 직무의 종류가 다 같은 거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직급이라고 보시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걸 말로 설명하려면 직무의 종류는 유사하나. 근데 되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자, 우선 요거부터 하겠습니다. 유사하나. 요거 문장을 둘을 바꿔볼까요? 직무의 종류는 유사하다. 그러나 곤란성이 달라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국가공무원법에 보면은 이게 개정되면서 유사고로 바뀌었어요. 유사하나에서 유사고로 바뀌었는데 저는 계약이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출제자가 법의 규정 그대로 내지 않고 이론상으로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직무의 종류는 유사하나 또는 직무의 종류는 유사하고 그러면 곤란성은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종류만 같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게 뭐냐? 바로 직렬이 되는 겁니다. 직렬. 자, 그 다음에 이걸 말로 설명을 하면 직무의 종류는 상이하나. 마찬가지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 부분이 생략됐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출제자는 직무의 종류는 상이하나라고 낼 수 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네. 근데 이제 어쨌든 법조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직무의 곤란성이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직위분류제를 할 때는 직무의 종류인 직무 분석을 먼저 해야 종류가 다르면 뭐가 어려운지 쉬운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어떤 기업에서 직위분류제는 원래 경영에서 나온 거니까 영업부가 있어요. 생산부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영업이 어려울까요? 생산이 어려울까요? 생산이 어려운 거 아닐까? 그런 분도 있을 거고 외향적이지 않으신 분들은 만들기는 잘 만드는데 이거 어떻게 팔아? 아유, 나는 만드는 건 만드는데 팔지는 못할 것 같아. 이런 분도 있어요, 사실은. 즉, 직무의 종류만 갖고는 어느 게 쉬운지 어려운지 알 수가 없어요. 자, 공무원도 똑같습니다. 일행이 어려울까요? 세무직이 어려울까요? 교행이 어려울까요?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 영업부 안에서 영업부장이 하는 일이 더 어려울까요? 영업과장이 하는 일이 더 어려울까요? 당연히 부장이 하는 일이 더 어렵겠죠. 그래서 요 경우에는 우리가 말로 표현을 해주려면 뭐라고 표현을 해줘야 되느냐? 그러면 요 경우에는 등급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죠. 결과적으로 보면 종류만 같으면 직렬이에요. 그죠? 다만 외우는 요령 뭐라 그랬죠? 유열은 가수 유열은 남자다. 그래서 직류, 직렬, 직군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직류는 직렬보다 작다. 직렬 내에서 그리고 직렬의 결합인 거죠. 예, 그러면 직군이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종류만 같으면 직렬인데 곤란성만 같으면 이게 등급이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둘 다 같다 그러면 직급이 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치 수학처럼 공식처럼 같다, 다르다, 같다 이렇게 해놓고 물론 이게 시험에 나오지는 않겠지만 이 논리를 이해하셔야 그 직위불주와 관련된 용어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6번 직위에 내포하는 직무의 성질 및 나왔네요. 난이도 쉼표 책임의 정도가 유사해서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일부러 이렇게 문제를 냈는데 대개 종류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실제 시험에 보면 성질이라고 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이 종류를 성질이라고 하는 경우도 많이 나온다. 그 다음에 곤란성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난이도로 그래서 풀어보실 때 일부러 제가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가 바로 2번 직급에 해당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일단은 3개 직렬, 등급, 그 다음에 직급 그리고 유열군은 뭐 외우기 어렵지 않으시죠. 그래서 3개만 만약에 딱 아신다고 한다면 여기서 문제가 나오면 웬만한 문제는 이 틀 안에서 대입을 하시면 다 맞출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표현 방식을 주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7번 우리나라 계층 구조는 일단은 광역과 기초라는 중충제가 되겠습니다. 거기서 발생하는 문제는 1. 계층 구조의 중보, 광역과 기초로 인한 비율성 문제라든지 또 2번 동일 지역 안에 광역도 있고 기초가 있다 보니까 책임성이 어렵다. 자 앞에 보세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품위제 기억나세요? 결제제도? 네. 품위제라든지 그다음에 조직론에서 보면은 위원회, 합의제, 네. 그다음 위임사무, 중충제 등 서양 속담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있죠. 공동책임 무책임이다. 여러 사람이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책임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중충제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책임이 분산돼서 책임관계가 불확실해진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책임수학법 어렵고 4번 시도와 시군구 사이에서의 협력 행정이 잘 안 된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3번에 보시면 우리는 중충제라서 광역사업의 경우는 광역지자체가 담당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광역적인 사업 처리가 굉장히 비교적 좋다라고 볼 수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3번의 경우는 뭐 문제점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8번의 경우는 앞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산업혁명의 결과 이제 초기 자본주의가 발달을 합니다. 자, 그러다가 가격을 매개로 하는 자본주의에서 가격을 매개로 하는 시장 경제 체제 또는 시장 기구가 제 역할을 잘 못해요. 시장 실패가 나타났다라고 이제 볼 수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한다라고 이제 볼 수 있다. 여기까지는 굉장히 잘 알아요. 그래서 케인즈가 결과적으로 정부의 시장 개입을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이유를 잘 모르시는 분이 꽤 많은데요. 자, 우선 1번 보시면 아담 스미스가 되겠죠. 시장의 효율적 배분 기능을 신봉, 정부의 시장 개입에 근본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취했고, 자, 여기에 대해서 2번 케인즈 같은 경우는 세이의 법칙을 부정, 세이의 법칙은 모르셔도 되는데 공급 이슈를 창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이 법칙을 부정하고 재정 운용에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요구했다. 다시 얘기하면 케인즈 얘기는 경제가 안 좋았을 때 정부가 수수방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해서 돈을 풀어서 경제를 살려라.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 3번 밀턴 프리드만 같은 통화주의자들은 구축 효과를 들어 정부의 재정 정치의 한계를 설명을 하고자 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경기가 안 좋았을 때 정부가 우리가 이제 자본예산제도 기억나세요? 네, 자본예산제도는 복식 개정으로서 경상적 지출은 경상적인 수입으로 충당하고 조세, 자본적 지출은 국공채를 통해서 그걸 통해서 경제를 살린다 이런 건데 밀턴 프리드만은 이게 뭐가 문제가 있냐면 경제가 안 좋았을 때 정부가 국공채를 발행을 해서 돈을 풀어서 경제를 살리게 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건 엄발의 오줌 누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경제가 안 좋았을 때 정부가 좋다. 국공채를 발행을 하자. 그러면 채권 시장에서 경제가 안 좋으니까 국공채가 팔려요. 그럼 민간 회사채는 안 팔리거든요. 민간 회사채가 안 팔리니까 금리를 높이 해줘야 되니까 민간이 투자하기 꺼려한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밀턴 프리드만 같은 경우에 정부의 재정 정책 때문에 구축, 민간의 투자를 밀어버리는 현상이 생긴다라고 봐요. 이건 뭐 참고로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4번에 보시면 공급 중시 경제학자들은 레포 곡선을 근거로 감세 정책을 비판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세 정책을 주장을 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사실은 15년도에 국가 구급에서 비슷한 문제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강사들이 잘 몰라요. 이 부분을 사실은. 여러분들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레포 이론을 설명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 해설해 보니까 제가. 자, 이런 겁니다. 사실은 정부 실패 이후에 뭔가 이론적 근거가 있겠죠. 그때 레퍼라는 당시 남가주 대학의 주립대학의 교수인데요. 이분이 아주 재밌는 주장을 해요. 레퍼 커브라고 해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행정국가가 복지국가고 결과적으로 레퍼 곡선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아마 이렇게요. 종 모양처럼 생겼는데 레퍼의 주장은 뭐냐면 결국은 이 종축이 경제학에서는 돈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세입, 정부의 조세 수입을 얘기하고 이게 세율을 얘기하게 되는데 레퍼의 주장은 뭐냐면 행정국가가 복지국가고 복지국가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세금을 너무 많이 걷었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요거를 이제 최적세율이라고 하는데요. 최적세율은 뭐냐면 정부의 조세 수입, 세입이 가장 극대화되는 세율을 보통 최적세율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너무 높아버리면 사업 의욕이 떨어지고 왜냐하면 돈을 벌어도 정부가 세금을 너무 많이 떼어가니까 근로욕이 떨어지고 저축이 떨어져요. 근데 레퍼의 주장은 선진국가들의 경우 복지국가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담세율이 너무 높았다고 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랬을 때 이거를 만약에 이렇게 세율을 줄여버리면 결국은 세금 부담이 가벼워지기 때문에 사업 의욕을 고취시키고 반대로 근로욕을 고취시키고 저축을 고취시킨다 이거죠. 그래서 세금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소비를 늘려요. 그래서 요게 이제 비슷한 문제인데 15년도에 국가지기에서 나온 문제가 케인즈가 보통 수요 중심의 경제학이라 그래요. 그래서 케인즈는 정부가 돈을 풀어서 아까 이제 세이 법칙을 비판했다 그랬는데 공급 이슈를 창출하는 게 아니라 수요가 공급을 창출한다. 그럼 수요가 창출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돈을 풀어야 된다고 생각한 거죠. 반면 레퍼를 비롯한 공급 중시 경제학자들의 경우는 세율을 줄여서 돈을 쓸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결국 공급 중심의 경제학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레퍼를 비롯한 공급 중시 경제학자들의 경우는 오히려 감세 정책, 정부가 세율을 줄여서 세금 부담을 가볍게 하면은 우리는 감세 정책해서 세금 부담이 줄어들면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요? 저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예, 왜냐하면 우리는 그동안에 불필요하게 저축을 강요를 받았거든요. 땡그랑 한 푼, 땡그랑 두 푼, 벙어리 저금통이 어휴 무거워, 하하하하, 호호호호. 근데 사실은
선진국 국민들의 경우는 사회복지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세금을 줄여주잖아요. 그러면 그걸 저축에 쓰지 않고 예를 들어서 옷을 사거나 뭐 차를 바꾸거나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소비적 지출이 늘어난다고 보는 거죠. 그럼 경제가 돌아간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한때 래퍼를 비롯한 공급 중시 경제학자들의 주장이 상당히 각광을 받았는데 그게 사실은 우리가 레이고노믹스라고 하는 레이건 대통령의 경제정책의 밑바탕이 돼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비판을 많이 받죠. 사실은 신공공관리가. 하지만 이론상으로 분명히 근거는 있다. 그런 점을 이 문제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9번 문제를 보시면은 아마 기출 문제 중에서 이런 문제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외부 효과, 자연 독점, 불안정 경쟁, 정부의 비대칭성에 모두 다 쓸 수 있는 정부의 대응 방식이 뭐냐? 정부 규제죠. 이 문제를 살짝 비틀어 보면 정부 규제를 통해서 해결하기 어려운 시장 실패 원인이 뭐냐? 그럼 공공재가 되겠죠. 네. 공공재는 규제 갖고 안 돼요. 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부가 공적 공급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 국방은 시장에서 안 만들어지니까 국방부가 공급하는 거고 외교는 외교부, 치안은 경찰청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공공재의 경우는 규제가 아니라 결국은 공적 공급을 통해서 공급하는 것이 좋다라고 볼 수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10번 문제를 보시면 요게 말 그대로 3번 완전성의 원칙이에요. 사실은 이 사례를 꼭 기억해 두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지방정부가 각종 개발 부담금을 징수 중앙정부의 세입장부로 이전을 시킬 때 징수 비용을 제외한 순수입만을 중앙정부 세무 예산에 반영시켜서는 안 되고, 예를 들어 1,000원을 징수하는 과정에서 100원의 비용이 있었다고 해서 900원만 입시키는 건 안 되고 1,000원을 보고하고 100원을 사후에 보상받는 방식을 채택해야 된다. 900원만 이전시켜서 안 된다. 이게 완전성이에요. 네, 완전성. 그래서 그 완전성 예외가 되는 게 뭐죠? 순교예산. 비용을 빼고 난 900원.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사례를 꼭 기억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11번을 보시면은 페리라고 하죠. 페리. 공직 동기 이론이라고 해서 최근에 굉장히 관심이 높아지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꼭 기억을 해 주실 필요가 있겠고, 또 이게 잘 나오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관련된 문제를 여러분들이 다 보셨으면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정답은 4번. 기업부터 비읍까지 다 맞는 내용이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꼭 읽어보셔야 되는데, 기업번 공공조직은 민간 조직과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그 차이가 조직원의 동기에도 존재하는 가를 연구한 것이 바로 공직동기 이론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 니은번 공직동기 이론은 공공분야 종사자들은 봉사의식이 투철, 공공문제에 더 큰 관심을 가지며 공공의 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에 큰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가정을 하고 있고요. 디귿 이러한 가정에서 출발하는 타인에 대한 봉사 동기와 공익우선의 동기는 민간기업의 근로자들의 일반적 동기와는 다른 새로운 동기의 내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리을 현재까지 연구 결과만 보면은 사실 공직 종사자들과 민간기업 종사자들 간 동기의 차이가 있는데 이러한 차이가 특별히 공직 동기라고 볼 수는 있겠느냐라는 비판이 있기는 해요. 사실은. 미음번 예를 들어 매슬로가 분류한 5가지 욕구 중에서 공공부문 종사자들의 경우는 안전의 욕구, 민간기업의 경우 경제주 욕구의 내용상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라고 많이들 이제 이론상으로 규명이 되고 있는데, 다만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건 이겁니다. 사실은 페리의 공직동기 이론은 비읍번 보세요. 신공공관리론 MPM에서 강조하는 이기적 개인의 전제나 성과급 등을 통한 외재적 보상의 중요성보다 공공부문 종사자가 갖고 있는 내적 동기 요인의 제고를 강조한다.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네. MPM이 많은 비판을 받고 있고요.
페리의 공직동기 이론 역시 NPM, 즉 신공공관리를 비판했다는 점에서 학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제가 항상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학자들은 발은 땅 위에 두고 눈은 미래를 보는 거예요. 발은 현실이죠, 그렇죠? 네, 현실에 두고 눈은 항상 미래를 보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이론이 나왔을 때 꼭 주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고요. 새로운 이론이 나오면 어렵게 안 나와요. 이것만 보셔도 아마 페리의 공직동기 이론이 나오면 비교적 맞추기가 좀 쉬울 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2번에 보시면은 바르지 못한 것은인데요. 2번 특별시나 특별자치시나 특별자치도는 보통 지방자치단체예요. 그냥 명칭에 특자가 붙어 있다는 것이지 특별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는 보통 지방자치단체이고요. 우리나라에서 현행법상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딱 하나예요. 그게 뭐냐? 바로 지방자치단체 조합이에요. 지방자치단체 조합. 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조합만 특별지방자치단체고 뭐 나머지는 보통지방자치단체다라고 볼 수가 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13번에 보시면은 기존 행정관리와 지식행정관리 이 표에서 뭐 굉장히 잘 나옵니다. 주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C 바뀌었죠. 네. 지식의 개인 사유화에서 공동재산화 쪽으로 마지막으로 E 계층제 조직에서 학습 조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두 개가 C, E가 순서가 바뀌었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나머지는 뭐 이렇게 어렵지 않겠죠. 굉장히 출제빈도 높은 문제니까 꼭 주의해서 보시도록 하고요. 14번의 경우는 약간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주의해서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아마 처음 보신 분도 있을 것 같긴 하는데 행정학의 경우는 이른바 정체성의 위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정체성의 위기 문제. 자, 그러면 이제 1번 정치행정 이론론은 행정학의 정체성 위를 조장하였다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자,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한번 볼게요.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이 문제는 이해를 좀 했으면 하는 문제인데요. 사실 어떤 학문이 아이덴티티, 즉 정체성이 있는가 여부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거예요. 대학에서 그 학문을 가리키는 학과가 있다면 정체성이 뚜렷한 거고 없다면 정체성이 좀 약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행정학의 정체성 위기의 문제는 크게 두 가지 관점입니다. 첫 번째, 행정관리설의 경우 정치와 행정을 보는 시각은 이원적이에요. 이원적. 즉, 정치는 결정을 하는 거고 행정은 집행을 한다. 그러면 행정관리설 시대의 경우 정치현상을 연구하는 정치학과 행정현상을 연구하는 행정학은 뚜렷하게 구분이 돼요. 연구 대상 자체가 다르니까. 그러다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경제대공황으로 인해서 이른바 통치기능설이 나타납니다. 통치기능설. 통치기능설의 경우는 정치와 행정의 관계를 이론적으로 보죠. 즉, 정치는 결정을 하는 거고 행정은 집행을 한다. 그런데 통치기능설을 주장하는 학자들의 경우는 행정이 모두 한다. 결정도 하는 거죠. 뉴딜 정책. 그러면 정치현상을 연구하는 정치학과 행정현상을 연구하는 행정학이 뚜렷하게 구분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사실은. 왜? 연구 분야가 겹치니까. 더 나아가서 통치기능설을 주장하는 학자들의 경우 행정의 정책 결정 기능을 강조한다 이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왜 행정 행태설이 등장을 하느냐라고 보면 바로 통치기능설의 경우, 즉 정치행정 이론론의 경우 행정이 정책 결정을 하고 그렇다면 행정학이 정치학과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는다. 즉 행정학이 학문적 독자성이 없다는 비판, 즉 행정학의 정치에서 위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즉 정체성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행정행태설 사이몬이라는 학자는 이 결정에 있어서 가치 판단적 결정이 있고 사실 판단적 결정이 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라크에 파병을 하기로 결정을 한다. 그거는 같이 판단적 결정이고 그건 국회가 해야 될 거고 정치가. 자, 파병 일자나 부대 편성이나 이런 것들은 행정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이몬이라는 학자는 행정에서 가치의 문제를 빼버리고 사실의 문제를 주로 다룸으로써 결과적으로 행정의 정치 수준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본 거예요.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그래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행정학의 자, 1번 다시 한번 볼게요. 정치행정 이론론은 행정의 정책 결정 기능을 강조하다 보니까 사실상 정치학과 행정학의 학문적 구분이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정체성의 위기를 조장했고 2번, 행정학의 정체성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사이몬은 가치와 사실을 구분, 행정 행태소를 주장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세 번째, 왈도는 행정학의 정체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인체를 연구 대상으로 하면서 관련된 여러 학문의 지식을 기초로 하고 연구 교육하는 의학의 행정학을 비유, 행정학의 전문직업적 성격을 지적하였다. 자, 앞에 보시고요. 행정학의 정체성 위기는 이런 성격도 있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사실 행정학이 종합응용과학이다 이 말이에요. 종합응용과학. 즉 우리가 행정학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정치학, 경영학, 경제학, 법학, 역사, 철학 등등 다양한 학문이 묶여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실 이것저것 빼고 나면 행정학의 독자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가 돼요. 그걸 정체성이라고 한다. 그때 드와이트 왈도는 행정학을 의학에 비유한 거죠. 의학 같은 경우도 사실은 생물학, 물리학, 화학 이런 걸 공부하는데도 불구하고 의학에 대해서는 누구도 독자성이 없다는 비판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때 드와이트 왈도라는 학자가 의학의 경우는 물리화학, 생물을 통해서 공부하지만 인간의 질병을 치료한다는 고유한 연구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물리학에서 인간을 치료할 수 없죠. 생물학에서 치료할 수 없잖아요. 그걸 묶어서 그 지식을 바탕으로 인간의 질병을 치료한다. 아차, 그거구나라고 생각한 거예요. 행정학의 경우 그래서 정치학, 경영학, 경제학 등을 빌려다가 현실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전문가를 만들자. 그래서 주장한 게 바로 전문 직업주의가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어려운 게 뭐냐면 4번을 보세요. 드와이트 왈도는 전문 직업주의 주장을 했는데 드와이트 왈도가 신행정론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신행정 운동은 전문 직업주의와 가치 중립적 관리론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비판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신행정론이 비판했던 전문직업주의는 이어서 볼게요. 가치 중립적 관리 이게 바로 행태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전문직업주의를 하더라도 드와이트 왈도가 얘기한 전문직업주의는 현실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겠다 가치 판단을 하는 전문직업주의를 얘기하는 거고 신행정론이 비판했던 전문직업주의는 행태론 즉 그 전문직업주의는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영혼 없는 공무원 또는 일제 때 승승장구했던 고위 관료들 그때는 이제 조선인이라고 했죠. 그때는 뭐 대한민국 건설 이전이니까 건국 이전이니까 그러니까 일제 시대 때 조선인으로서 만약에 승승장구했다 그 사람은 어떻게 됐겠어요? 조선 사람 위해서 노력한 게 아니라 일본에서 노력한 사람이 되겠죠. 영혼 없는 공무원 그걸 비판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드와이트 왈도는 여러 학문을 빌려와서 사회문제 해결의 전문가, 전문 직업주의 마치 여러 학문을 통해서 그 지식을 바탕으로 인간의 질병을 치료하는 전문가인 의사를 만드는 게 의학의 목표라면 행정학의 경우도 여러 학문을 바탕으로 해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가, 전문 직업주의를 주장했다면 신행정론에서 비판한 전문 직업주의는 그 전문 직업주의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가치 중립적 관리론, 다시 얘기해서 가치 판단 안 하는 소위 말하는 영혼 없는 공무원들 이런 사람들 비판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옳은 문장은 신행정학 운동은 전문 직업주의와 가치 중립적 관리론을 비판하였다라고 하시면 되는 건데 이건 실제로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시험에 나올까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두 문제 나온 적이 있었어요.
기출에서 꼭 주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5번에 보시면은 전자정보 발전 단계인데 제공자, 이용자 간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고요. 제공자가 온라인상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자가 수동적으로 받아볼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온라인상에서 질답이 가능하고요. 더 나아가서 이메일을 통해서 담당자와 연결한다. 또 서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다. 이게 이제 통합 2단계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1단계는 뭐 일방적인 정보 제공을 얘기합니다. 이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좀 주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는데 만약에 나온다면 통합 1단계 일방향적 정보 제공.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2단계에서는 상호작용이라고 나와줘야 돼요. 상호작용. 왜 상호작용이냐면 질답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서식을 다운로드하는 거고 3단계에서는 상호거래라고 나와줘야 돼요. 거래. 그러니까 왜냐하면 3단계에서는 아예 서류를 발급받아요. 서류를 발급받기 때문에 비용을 지불해야 되겠죠. 그래서 상호 거래를 하는 것이다. 이게 출제가 된다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다. 라고 이제 볼 수 있겠고요. 자, 16번에 보시면 환경 분석 과정은 조직 외부의 환경과 조직 내부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과정이다. 조직 외부 환경 분석은 조직을 둘러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기술적 변화를 확인하고 주요 이해관계자들을 확인하여 조직 내부 환경 확인하며 조직 내부 환경 분석은 조직 내부 자원의 흐름, 업무 처리의 과정, 조직 문화, 업무 처리 능력 등을 확인한다. 이때 환경 분석 과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활용되는 기법이 무엇이냐인데 이게 바로 이제 스왓이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경영학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분석 기법이라고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뭐 아시는 분들이 볼 때는 사실 뭐 별거 아닐지 모르겠지만 행정학이 그런 거예요. 종합운영과학이다 보니까 경영학 전공자가 보면은 너무 유치하죠, 사실은. 경영학 전공자가 본다면. 근데 아마 경영학을 공부한 적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겁니다. 행정학이 어려운 게 바로 그거예요. 종합운영과학이다 보니까. 자, 그래서 수학 분석의 경우는 보통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가능하면 순서대로 한번 해볼게요. 조직의 역량에 있어서 이제 강점인데요. 이제 영어로 표현을 하게 되다 보니까 요거를 스트렝스라고 하는 거예요. 강점. 그 다음에 약점이니까 위크니스라고 하는 거죠. 약점, 위크니스, 수화시다 이 순서를 딴 건데 그 다음에 환경과 관련해서 조직을 둘러싼 환경과 관련을 해서 요건 이제 스레슨이라고 합니다. 제 발음이 좀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은데 위협이라고요. 그러니까 기회부터 할까요? 그러면 그렇죠. 기회, 오퍼튜니티. 그 다음에 위험의 경우는 스레슨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위험. 자, 그래서 요 두 개를 묶었을 때는 SO 전략이라고 하는 겁니다. SO 전략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결국 이런 거죠. 강한데 기회가 찾아왔어요. 그때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면 공격적인 전략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공격적 전략을. 자, 그 다음에 반대로 이제 요거부터 할까요? 조직의 역량은 강한데 위협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ST 전략이라고 하는데 ST 전략 같은 경우는 이제 다양화 전략을 택하는 겁니다. 다양화. 그 다음에 조직의 약점이 있는데 기회가 찾아왔다. WO 전략이다. 요 경우에는 보통 이제 방향 전환 전략이라고 해요. 방향 전환. 새로운 기회가 왔으니까 방향 전환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WT가 되겠죠. 약점인데 위험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방어적 전략을 택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글쎄 아직까지는 이제 개념을 기억하시면 되긴 되겠는데 얼마 전에 7급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물어본 적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아울러 좀 같이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요. 17번에 보시면은 이게 이제 3번 결론적으로 말씀드려 징계 부과금인데요.
징계 사유 자체가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유용인 경우에 해당 징계는 말할 것도 없고 징계를 시켜요. 징계를 시키는데 그 금품 및 향응수수액, 공금의 횡령액, 유용액의 3배가 아니라 5배입니다. 5배. 5배 범위 안에서 징계 부과금, 부과료를 징계위원회에 요구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게 신설되고 나서 아직 안 물어봤거든요. 예, 근데 그리고 나서 실제 걸린 사람이 있었어요. 걸린 사람이 있어서 모 기업으로부터 한 6억 상당을 금품을 수수했어요. 그럼 5배면 얼마일까요? 30억인데 30억까지는 아니고 한 20억 정도를 부과했었는데 본인이 억울하다라고 해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소송이 안 받아들여졌어요. 그러니까 20억을 내야 되는 겁니다. 결국은 본인은 이제 그분이 이제 밝혀진 게 6억인데 20억을 내라고 하니까 억울하다고 했는데 그럼 왜 5배냐라는 건데 합리적 추정인 거죠, 사실은. 왜냐하면 수사기관에서 못 밝힌 금액이 있을 거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밝혀진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5배 범위 안에서 함정 추정을 한 거죠, 결과적으로. 네, 그래서 그분은 6억이 밝혀졌는데 6, 5, 30억 이내에서 부과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20억 정도 부과를 한 적이 있었어요. 실제로는. 그래서 5배라는 거 주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18번에 보시면 정부는 독립기관의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당의 독립기관의 장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 국가재정 상황에 따라 조정이 필요할 때에 당의 독립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고요. 정부는 협의에도 불구 독립기관의 세출 예산 요구를 감액하고자 할 때는 국무회의에서 당의 독립기관 장의 의견을 구해야 하며 정부가 독립기관의 세출 예산 요구를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규모 및 이유, 감액에 대한 독립기관의 장의 의견을 국회에 제출을 해야 합니다. 최종적 판단은 국회가 하게 돼 있는데요.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나라는 대통령제 국가이고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세기 때문에 헌법에서 이른바 독립기관이라고 해서 독립기관의 경우는 일단은 국회예요. 국회, 입법부, 그 다음에 사법부, 법원이죠. 법원. 예. 그 다음에 헌재, 헌법재판소, 중선관이라고 해서 4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엄밀하게 말씀을 드리면 감사원은 헌법상 독립기관은 아닌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감사원은 대통령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독립기관은 아니에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하지만 감사원의 특성상 헌법상 독립기관에 준해서 공부하시면 돼요. 네, 그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1번 국민권익위원회는 헌법상 독립기관이 아닌 건 말할 것도 없고 이건 헌법기관도 아닌 거예요. 그냥 법률기관에 불과한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신다면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인사청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자, 다시 헌법에서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세서 권한남용을 막기 위해서 국회, 사법부, 법원, 그 다음에 헌재, 중선관이 감사원은 헌법상 독립기관은 아니지만 준해서 독립성을 많이 부여줬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사청문 같은 경우 해당되는 분들, 그 다음에 예산 편성에서 독립성을 부여했다는 걸 꼭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9번에 보시면은 큰 정부와 작은 정부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는데 사실 논쟁의 핵심은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 사회복지에 대한 개인의 책임 어느 거냐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래서 1번 정부가 적극적으로 사회경제 문제에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들은 진보주의 관점에서 제기가 됐고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진보적 정치 집단이 집권을 하면 복지정책의 확대, 정부 지출 및 조세의 증대, 그리고 공공보건의 확대 정책을 추진하며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정부 규모가 커지게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 3번에 보시면은 서구에서 복지국가는 노인 부양과 자녀 양육을 정부가 책임지면서 여성의 사회 진출과 활동을 촉진, 반면 남성의 경우는 공공지출이 증가가 되면 조세 부담이 가중되고 노동인구의 확대, 노동시장의 여성 참여로 실업 가능성이 중대가 되어서 선호하지 않는 거죠. 결과적으로. 4번
복지 서비스에 대한 관심은 일상생활에서 연금과 의료, 보건 등 노인복지 서비스의 의존성이 높은 노년층에서 높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반면 중년층은 복지 서비스를 위한 정부 비중의 상당 부분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노인층보다는 큰 정부를 덜 지지하게 되고, 한편 고학력 및 고소득 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은 복지 서비스 의존도가 낮고 저학력 및 저소득 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은 반대 성향이 있어 큰 정부를 선호할 것을 기대가 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은 안 나왔지만 주의해서 보시도록 하고요. 왜냐하면 큰 정부, 작은 정부는 워낙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직 안 나왔지만 저는 시기가 문제지 언젠가 나올 거라고 봐요. 그런데 2번을 볼까요? 학자들은 정부 범위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성, 연령, 교육 그리고 소득 변수에 주목하고, 여기까지는 맞아요. 여성, 노인, 저소득층 취약계층이 큰 정부를 선호하므로 맞아요. 뒤에가 틀렸어요. 자연스럽게 정부 규모가 커지게 된다. 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성, 노인, 저소득 취약계층이 큰 정부를 선호한다고 해서 큰 정부가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들은 정부의 규모를 결정할 정도의 영향력이 없어요.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폐지를 줍는 할머니요. 할머니가 보수 정당을 투표했다. 이건 조금 솔직히 정치로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회적 약자가 진보 정당을 정치적으로 선택을 했다. 뭐 가능합니다. 자본가가 보수 정당을 선택했다. 가능해요, 그건요. 근데 욕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요. 근데 자본가가 만약에 진보 정당에 표를 줬다. 이거는 그럴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본가들의 경우는 교육을 많이 받을 가능성이 높고, 나는 자본가에 속하지만 보수 정당보다는 진보 정당을 지지하는 것은 돈은 있지만 양심적인 사람이에요, 결과적으로. 근데 폐지를 줍는 사람이 보수 정당을 찍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죠. 그럼 왜 그럴까요? 하루 종일 종표만 보신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여성, 노인, 저소득층이 큰 정부, 즉 다시 얘기해서 복지 확대를 요구한다고 해서 그게 꼭 되는 건 아니다, 사실은. 이들은 정부의 규모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정치적 영향력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들이 원한다고 해서 큰 정부가 되는 건 아닌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 20번에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언젠가는 전 나온다고 보는데요. 2번 정보기술 아키텍처인데, 여러분들 아키텍처가 뭐예요? 말 그대로 건축물의 설계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정보기술 아키텍처의 경우는 정보화에 말하자면 밑그림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만들어야만 전자정보 구현에 있어서 좀 더 효율적인 측면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정보기술 아키텍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다. 그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겠죠. 네. 아까 19번 같은 경우는 안 나온 문제라고 그랬죠. 물론 이제 안 나온 문제가 되게 많은데, 수험가에서 흔히 많이 쓰는 고전적인 말투, 진인사, 대천명이죠. 네. 그래서 기본이론 강의 공부하시고 또 기출문제 공부하시고 또 아직 안 나왔지만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문제들, 그런 거 잘 정리를 하셔서 시험에 대처하시는 것은 그야말로 진인사 대천명의 기본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직은 나오지 않았지만 나올 수 있는 개연성이 높은 그런 문제들을 잡는 것이 결과의 수험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오늘 이 시간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